자,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 이어서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사회적 의사결정 체제,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어떤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 사람들이.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에서 투표제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투표제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의 정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뭔가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6가지의 성질을 나열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만족시키는 사회적 의사결정 체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결국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없다라는 뜻 자체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좀 전에 나열한 거 6개 중에 일부는 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뷰캐넌이라는 경제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사결정의 일관성이 꼭 있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다수결 투표라는 것이 가장 현실에서 많이 사용되는 공공 선택의 방법인데, 개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집단을 이뤘을 때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냥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다수결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공 선택의 방법인데, 다수결 투표의 경우에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 중에서 실제로 5가지를 다 만족시켜요. 단 하나만 만족 못 시키는데 그게 뭐냐 하면 투표의 역설에서 본 것처럼 사회적 의사결정 체제가 다수결로 해서 여러 개의 순서대로 접근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서 어느 아젠다를 먼저 투표하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가 바뀐다는 그런 일관성이 떨어지는, 사회적인 의사결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졌지만, 뷰캐넌은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다수결 투표해서 여러 가지 것들 실험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게 이렇게 뭐 어떤 의미에서는 트라이얼 앤 에러가 있으면서 결국 사회가 발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를 꼭 사회적 의사결정 체제가 없다, 이렇게 바람직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는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번 시간 그 끝부분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 하나의 그냥 뭔가 이게 성립되면 여기 있는 6개를 다 만족시키게 뭐가 있냐면 그냥 개인이 사회이면 돼요. 개인이 사회이면 되죠. 그리고 개인이 사회인 거라는 뜻 자체는 뭐냐 하면 그냥 사람들을 굉장히 동질화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화라는 과정, 아니면 초등교육이라는 과정, 뭐 도덕이라는 관점,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냐 하면 개인들한테 하나의 동질적인 선호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 6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수식적으로 생각하면 뭐냐 하면 개인의 선호에서 사회적 선호로 연결하는 게 바로 얘가 뭐냐 하면 요게 그 공공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개인들이 A라는 사람은 뭐뭐뭐를 좋아하고 B는 뭐뭐뭐를 좋아하고 C는 뭐뭐뭐를 좋아하는데 결국 사회적으로 A가 뭐 선택이 된다. 그러면 그 연결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공공선택이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뭘로 많이 지금까지 본 거냐 하면 투표라는 것으로 많이 봤는데, 실제로 수학으로 설명할 때는 뭘 더 많이 사용을 하냐 하면 사회후생함수라는 걸 사용해요. 그 사회후생함수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우리 그 일반 균형 이론 접근할 때 나중에 뭐 생산도 들여오고 다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 하면 결국 뭐 가지고 하냐 하면 사회적 후생함수라는 걸 그려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생산 가능 곡선이 있으면 생산 가능 곡선에서 거기에서 자원 배분을 하면 거기에서 후생 가능 곡선이 나오고 후생 가능 곡선 두 개 중에 뭘 선택하는가 결국 나중에 보면 사회적 후생 함수가 있어서 결국 여기에 의사 결정이 될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공공 선택 이론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현을 할 때 어떤 거 정책 의사 결정할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 하면 소셜 웰페어 펑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사회 후생 함수. 사회 후생 함수라는 것이 있고 이 사회 후생 함수라는 게 뭘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A라는 사람의 선호, 만족도, B라는 사람의 선호, 만족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것에서 사회적으로 원하는 거를 매핑하는 이러한 함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거 자체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공공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공공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공공선택을 하는 거고 우리가 그 경제학에서 훈련받을 때 제가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지만 결국 개인들이 선택하고 시장에서 상호작용하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어떤 성장이나 분배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이거에 관심이 있고 이게 결국 개인의 선택 시장에 상호작용해서 성장과 분배가 나오는데 그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세 정책이 있고 뭐 지출에 대한 정책이 있고 소득 분배, 재분배하는 정책이 있고 금융 정책이 있고 규제에 대한 정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개인의 선호, 선택, 시장의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사회 경제적인 결과가 있다면 그럼 결국은 뭘 하고 싶으냐 하면 경제학자들 머릿속에 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이걸 극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사회 후생함수라는 거를 극대화시키고 싶은 건데 여기에서 뭘 가지고 극대화를 하냐 하면 정책을 가지고 극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조세, 세율을 어떻게 할까? 세수 구성을 어떻게 할까? 교육 정책은 어떻게 할까? 교육엔 얼마만큼 보조를 줄까? 연구개발에는 어떻게 할까? 실업수당은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 이런 정책들을 결정하고 싶은데 이 정책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의 만족도, 행복도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용어를 쓰자면 국민 행복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수리경제 시간에 배운 수식을 써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를 다 공공선택하고 경제학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섞으면 결국 그게 뭐라는 거냐면 subject to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약 조건이 있냐면 개인들이 후생을 극대화한다라는 조건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개인들의 뭔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개인들의 어떤 개인의 선택 조건들 그리고 시장 균형의 조건들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을 하니까 재정 균형의 조건 이러한 것들을 만족시키는 상태 하에서 사회적인 후생을 극대화하는 정책들을 찾아가는 게 실제로는 경제학자들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선택, 균형 이런 부분들을 이것들을 배운 거니까 우리가 계속 소비자 선택, 뭐 기업 이론, 뭐 시장의 균형, 뭐 시장 조직 이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자 머릿속에는. 그래서 이렇게 풀고 있는 부분인데 이 소셜 웰페어 펑션이 에러 불가능성에 따르면 이게 실제로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실제로는 없는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 정도 포기하면 돼요. 하나 정도 포기하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 다수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실제로는 뭐 그거가 가지는 또 고유의 장점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후생함수라는 게 결국 공공선택이라는 부분을 여기에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얘기가 조금 길어졌네요. 그 다음 절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모든 거를 직접 어떤 정책이나 자원 배분을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직접 결정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누구를 뽑죠.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우리 대신에 뭘 하냐면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죠. 그리고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대의 민주주의라고 부르죠. 그래서 현실의 정치 과정은 정치인, 관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자원 배분을 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뭘 하냐 하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 representative를 우리가 뽑고 우리를 뜻을 대신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놓고 실제 운영은 이 사람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전형적인 주인 대리인 문제가 생겨요. Principal Agent Problem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의사하고 정치인들의 행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뭐니까 자신의 목적 함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관료들도 주인인 국민들, 납세자의 뜻에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에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뽑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 하고 이 사람들의 유인 구조가 어떻게 행동할까, 이것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 보고 관료들 보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대의민주주의를 할 때 또다시 등장하는 이론이 중의자 투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하려면 우리의 뜻을 대신할 사람들을 뽑는데, 그 뽑는 과정에서도 결국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도 실제로 많이 대의민주주의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정치인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 그러면 가운데 있는 중간의 위치에 미디안에 와 있는 사람을 뽑을 거고, 그리고 서로 그렇게 뽑으려고 올 거라는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많이 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선출되려면 투표수를 극대화해야 되고, 투표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요 가운데로 가는 방법이고, 그리고 요 가운데로 가는데 만약에 한쪽에 두 개가 나눠 먹으면 결국은 둘 다 질 테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실제로 하나로 합칠 가능성이 많아서 양당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균형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중의제 투표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뭐 간단하지만 양당 체제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양당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주장을 이게 꼭 그렇다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죠. 가정이 뭐냐 하면 이렇게 정규 분포처럼 이렇게 그 종 모양의 분포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중의로 가는 게 맞지만, 만약에 이게 아니라 정말로 사회가 그냥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다. 그게 지역적이든 정치적 성향이든 소득이든, 그러면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실제로는 굉장히 다른 균형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양당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실제로는 뭐 이게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정말로 양극단의 무슨 낙타 모양처럼 대칭적인 이러한 분포로 만약에 투표자가 분포돼 있다. 그러면 정당이 몇 개가 생길 것 같아요? 저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가끔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보죠. 그러니까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두 개가 있는 게 맞을까요? 여기 하나, 두 개가 있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얘네들이 투표가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여기 가운데 누가 들어올 여지가 있나요? 없나요? 그거는 얘네들이 여기 이 봉우리 크기하고 이게 얼마만큼 벌어져 있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뭐 여기서 거리상으로 얘네들이 나눠져 가지고 투표를 한다 그러면 얘가 요만큼 가져가고 얘가 이만큼 가져갈 텐데, 만약에 이거가 좀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분포되면 요 가운데 게 더 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되면 뭐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같으네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실험을 해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양당제 얘기하는 것도 실제로 뭘 가능성이 굉장히 크냐 하면 요 유권자들의 분포가 이런 식의 정규 분포처럼 돼 있을 때는 양당제가 분명히 맞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면 정당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의미는 뭐냐면 대의민주주의 체제로다가 직접민주주의를 대체하더라도 실제 정책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중간에 위치해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는 거죠. 그런 거죠.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비슷한 정책을 들고 와서 비슷하게 얘기할 거고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직접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정책 자체를 선택했다면 중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직접민주주의에서 선택되는 정책이나 대의민주주의를 해서 선택하는 정책이 실제로 같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지만 뭐 투표를 해보면 굉장히 달라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하는 거 전부 1차원이었지만 정치는 1차원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치 뭐 보면 지역 다르죠. 세대 달라요. 소득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뭐 교육 수준 뭐 다른 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이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한 것들이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한번 얼핏 뭐 투표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1차원 평면의 아젠다가 하나인 경우에는 다복만 아니면 돼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 차원수가 여러 개로 넘어가면 아젠다가 여러 개로 들어가면 복지는 어떻게 하고 경제 정책은 어떻게 하고 뭐 실업 수당은 어떻게 주고 교육 정책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아젠다가 여러 개가 성립되기 시작하면 실제로는 굉장히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념 자체가 그 정치인의 이념 자체가 뭐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신의 이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정치인 자체가.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그냥 중의자 투표 이론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냐면 정치인 자체는 줏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만 극대화하는 거냐면 득표수 극대화가 목표인 거예요. 당선되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정치인 말고 뭐 자신의 이념이 뚜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뭐를 반드시 지키겠다. 나는 반드시 뭘 하겠다.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또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투표자 그러니까 선출로 나오는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안철수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그 사람은 아마 젊은 친구들이 여전히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다른 어떤 뭐 정치적인 뭐 이런 거보다는 인간적인 매력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이렇게 옛날에 제가 미래기획위원회 할 때 이렇게 같이 좀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럴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사람 생각하는 방식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매력이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그렇게 단순하게 그림 그렸던 유권자의 분포라고 얘기하는 이 그림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정당들이 일로 가고 그래가지고 양당으로 가고 이렇게 중의자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결론 자체가 틀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거 분포가 이거 1차원 아니고 2차원이야. 그 다음에 이념이 있어서 어떤 정치인은 난 죽어도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정치인은 어떨 수도 있냐면 자기는 어디에 있는데 뭘 하냐 하면 자기가 계속 설득을 하는 국민을 설득을 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분포를 바꿔버릴 수도 있죠. 자신의 위치 쪽으로. 중의자를 글로 옮겨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주 단순한 표현이지만 이 그래프를 이동시키고 이 그래프의 뭐 위치를 어디에 고정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포를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또 뭐도 있냐면 요 투표하는 거를 그냥 반드시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투표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러 갈까 말까. 투표를 한다면 내가 여기에서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모델에서는 어떻게 한 거냐. 암묵적으로 가정한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성향과 제일 가까이 있는 정치인에게 나는 표를 던진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표를 던지는 건데 문제가 뭐냐 하면 표를 던지러 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날 날씨가 좋으냐 안 좋으냐, 뭐 투표 시간을 6시까지 해야 돼 8시까지 해야 돼, 굉장히 논란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투표 자체를 할까 말까의 의사결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전에 뭐 지자체 뭐 이런 거 하고 그럴 때 또 뭐가 있냐 하면 투표율이 얼마 이상이어야지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또 투표 자체의 의사결정을 자기들이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안 가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뽑힐 거야 그러면 안 가는데, 만약에 내가 그 투표율이 높아져서 내가 저기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밤늦게라도 열심히 가서 투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표 자체의 의사결정 자체에도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정보 획득 능력이나 투표하러 가는 거래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투표 자체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정치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가 돼 있어요.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대의민주주의 중에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 투표를 통해서 이 사람을 뽑는데 중의자 투표율은 또 한번 등장을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인들이 할 일이 남겨놔 준 거예요. 경제학적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할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대의민주주의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정치인 말고 관료라는 조직이 있죠. 그리고 관료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출직 관료들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장이라는 것도 관료죠. 시장이라는 것도 관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선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 관료는 따로 경로가 있죠. 그냥 따로 경로가 있어서 각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관료가 뭘 하냐 하면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수단인데, 맥시마이제이션 바로 밑에 있는 요건데, 요 정책 프로그램을 실제로 디자인하고 실행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책을 할까 의사결정하는 거는 아주 큰 정책의 경우에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뭐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실제로 그 안에 작은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관료들이 다 해요. 관료들이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디자인도 하고 뭐 위원회 통해서 의사결정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관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공공 부분이 어떻게 작동되는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기록을 남기고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런 거 표현할 때 institutional memory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있어서 그 조직의 어떤 기억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결국 사회를 이루고 살고 뭔가 번영해서 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 뭐에 의존하냐 하면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만들었냐에 굉장히 의존하는데, 그 제도를 실제로 유지하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넘기고 이런 역할 중에 관료가 하는 일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 제도를 기억하고 제도를 정리하고 그거가 다음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 부분의 활동을 정리한다니까 굉장히 뭐 간단한 일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공산주의에서는 서기라는 사람이 굉장히 높죠. 당서기. 그럼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기록하는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런 관료라는 게 과연 관료가 일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의 행복이냐?
불행히도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치경제학 이야기를 할 때 뭘 하냐면 결국 그 개개인의 선택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 선택이 목적 함수가 뭔가가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다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민 행복이 관료의 목표가 아니고 뭘 하는 거냐 하면 부서의 특권, 대중적으로 우리 부서가 어떻게 평판을 받지, 우리 권한이 얼만큼 있을까, 우리가 관할하는 게 얼만큼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아직은 관료들하고 이렇게 많이 접촉해보고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만약에 제가 관료가 돼도 그래요. 뭐냐 하면 내가 속한 조직이 크는 걸 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기재부에 속해 있다. 그러면 기재부의 권한을 줄이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내가 막 찬성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러고서 역시 국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기재부가 하던 이런 규제는 다 없애야 되고, 우리 교육부가 하던 이런 식의 일들은 다 없애고 다 이렇게 뭐 돌려야 되고, 세금은 안 걷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혼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선배 중에 제일 나쁜 선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시 몇 기 누구는 뭐 이거 X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들이 되면, 부서장이 되면, 뭐 그쪽에 관료 뭐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면 해야 되는 게 3가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돈을 끌어와야 돼요. 자기 부서가 쓸 수 있는 돈을 크게 만들고. 두 번째는 인력이 많아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력을 모여가지고 뭔가 새로운 사업 한다고 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뭐 옛날에 하던 거 좀 줄이더라도 들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인력을 높이려고 그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예산과 그 인력 이런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 조직이 근거할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경향 굉장히 커요. 그래서 훌륭한 부서장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무슨 중요한 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 관련된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거 관련된 예산이 만들어져서 그쪽에 인력이 커지고 뭐 이러면 굉장히 일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이렇게 듣죠.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관료의 목표가 실제로는 뭐냐 하면 자신의 권한, 자신의 부서를 극대화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니스카넨이라는 그 경제학자가 관료에 대해서 이제 초기에 분석을 했는데, 니스카넨이라는 사람이 해놓은 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하냐 하면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그 유인 자체는 뭐냐 하면 예산 극대화를 하기 때문에 아주 과다 생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정부가 스스로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뭐 보면 이거를 정부가 어떤 부서가 자신의 그 예산, 인력, 조직, 근거, 존립 근거 이런 거를 크게 만들 수 있는 또 방법이 뭐냐 하면 자신들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홍보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홍보를, 가끔 어느 부처에서 뭐 자기네 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국방부에서 뭐 우리 뭐냐 하면 뭐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기를 첨단화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실제 진실도 물론 있지만 그중에 일부는 굉장히 뭔가 자신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홍보도 꽤 많이 해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으니까, 부서를 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가 연간으로 그 어떤 그 정부가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양이 있으면 그거에 국민들한테 가는 어떤 가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데 그 편익이나 가치라는 것이 그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긴 느는데 점감하는 형태로 는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늘고 있고, 그리고 요 정부 서비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할 수 있냐면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점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우리가 민간 부분에서 이 생산량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뭘 할 거냐 하면 순편익, 그러니까 이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거를 극대화하는 점까지 생산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좋은 비유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아니면 학생들의 방과 후에 돌봄을 해주는 서비스다. 그러면 그 돌봄에 들어가는 돌봄으로 인한 편익이 있을 거고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최적인 상태가 어디냐? 그러면 두 개의 차이인 순편익을 제일 극대화하는 쪽까지 가면 그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량이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누가 의사결정을 하냐면 국민들이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실제로는 뭐 이게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데 어찌됐든 누가 의사결정을 많이 할 거냐면 관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우리 뭐 보육을 얼마만큼 할까요? 뭐 그리고 우리가 뭐 이 방과후 뭐 이거 프로그램을 얼마나 할까요? 지역아동 센터를 몇 개까지 지원할까요?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때 의사결정할 때 요거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냐 하면 실제로 얘네들이 사회적으로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큰 때까지는 못 가겠죠. 뭐 너무 피해가 많을 테니까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어디까지는 가고 싶어 하냐 하면 여기까지는 가고 싶어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관료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최대한 크게 해가지고 그래야 자신의 인력도 커지고 권한도 커지고 조직도 커지고 뭐 이런 것들이 되니까 어떤 일을 하냐 하면 QBC를 생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최적인 어떤 서비스의 양이 1000개인데 1000개가 아니라 한 3000개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실제 목표했던 뭐 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같이 할 경우도 꽤 많아요. 제가 정부 이런 일들 해보면 결국 이건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꽤 많고 뭐 거기에 굉장히 섞이는 경우도 꽤 많고요. 정책 목표랑 안 맞는 서비스를 하면서 그게 들어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관료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키우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커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중소기업한테 대출해주는 금액이 있다. 그러면 어때야 되냐면 이게 뭔가 이렇게 옵티멀한 양이 있을 텐데 그걸 넘어서 굉장히 많이 해줄 가능성이 많아요. 중소기업 중에서 좀 더 많이 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지금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정치인은 우리한테 제일 저기한 정치인은 이제 국회의원, 대통령 뽑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이 있고 관료가 있는데 둘 다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의 뜻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근데 얘네들이 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정치인들은 임기가 있죠. 정치인은 뭐 좀 이렇게 쓴다면 얘네는 임기가 있고 관료는 뭘 많이 보장하냐면 신분 보장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관료는 오랜 기간 하죠. 정권이 바뀌어도 그 관료는 남아있게 그렇게 제도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좀 많이 바꾼다고 얘기해요. 정권에 따라서 싹 교체하고 그리고 굉장히 못 사는 나라의 경우에도 이게 시스템이 아예 안 돼 있을 때 정권 잡으면 그냥 싹 무슨 제일 낮은 공무원부터 다 바꾼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무원들 신분 보장을 해요. 그래서 해고 못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관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제도를 기억하는 역할을 해요. 어떤 제도들이 있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 시스템 이게 이렇게 운영되는 거야. 이거를 매번 관료를 바꿔버리면 잘 모르겠죠. 자료 다시 보고서는 이렇게 해서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인은 반대로 뭔가 이런 거보다는 어떤 국민의 선호를 좀 더 잘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투표를 하니까. 얘가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니까 국민들이 뭘 원하는가에 관심을 많이 기울일 가능성이 있죠. 그 관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하면서 이거를 뭐 자기네들이 친분도 보장돼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신경 쓰는 것보다는 이 제도나 뭐 이거에 대한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훨씬 더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다른 두 개를 굉장히 이렇게 잘 결합해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면서 또 그 전문성도 가지면서 영속성도 가지면서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주 옛날부터 무슨 뭐 입법, 사법, 행정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상권 분립 체제 뭐 이런 이야기들, 저는 뭐 정치 그런 부분은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정책 관점에서 보면 요게 굉장히 다른 요 두 개의 대의 기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얘네들이 오묘하게 결합돼서 실제로 정책들이 시행이 돼요. 그러면 과연 누구한테 힘을 더 실어줘야 되냐? 어느 제도를 어떻게 할까? 이게 실제로 상당히 아주 좀 애매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관료 쪽에 힘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가 있는 시스템인 성격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료적인. 그리고 그게 아마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하고 또 관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부터도 뭐 선비 무슨 뭐 이런 생각들 꽤 많이 했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아마 그런 전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약간 이쪽에 편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잘 못 믿겠는데 뭐 그러니까 관료도 못 믿겠어요. 실제로는 자기네들 이익 집단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뭐 예산,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무슨 예를 하나 들면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누가 가져야 되냐? 우리나라의 그 예산 편성하는 권한을 누가 가졌냐 하면 관료가 가졌어요. 행정부가 가졌죠. 어떤 나라는 예산 편성권의 상당 부분을 국회가 가져간 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자꾸 이거 달라고 그래요. 예산 편성권.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떠냐 하면 행정부가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국회에 보내면 약간의 개수 조정만 가능하지 뭐 새로운 아이템을 아주 큰 거를 집어넣고 뭐 이거 그리고 이거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런 거 못해요. 실제로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근데 그거를 굉장히 뭐 국회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뭐 국민의 선호를 잘 반영할 수는 있지만 전문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국회의원 정치인들은 상당히 제가 보기엔 좀 더 이익 집단이에요. 의견 반영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얘네들은 이익 집단보다는 관료 자체의 이익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고, 이걸 지금 니즈 카넨이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정치인 관료들 이렇게 해서 하지만 또 여기에 뭐가 또 작동하냐 하면 이익집단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여기에서 얘네들한테 영향을 줘요. 정치인 스스로도 이익집단일 수 있는데 그 성격은 조금은 약하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니까. 근데 관료들은 관료 자체가 이익집단화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익집단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이익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익집단이라는 것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익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인터레스트 그룹이야. 그러니까 인터레스트가 같은 거죠. 자신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익 집단 뭐 있을까요? 전경련, 전국 경제인 연합회. 뭐 자기네들 이게 기업들, 대기업들 뭐 이런 거 이익을 좀 대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뭐 활동할 때도 뭐 그쪽에 이익이 되게 얘기하죠. 정부 정책 나온 거 중에도 이거는 안 맞습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데 결국 보면 그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많이 맞춰서 하죠. 뭐 오늘 아침에 제가 무슨 회의 갔었는데 거기에 뭐 중소기업 협회에서 왔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는 이거에 대한 이익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노동조합 이것도 이익 집단이에요.
근로자의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뭐 그러니까 노조지만 그게 뭐냐면 전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그래서 그것도 이익 집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뭐 전국 요식업 협회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 전국 농민연합 뭐 아니면 또 있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맞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전국 납세자 연맹. 근데 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가끔 어디 회의 가면 납세자 연맹 대표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몇 번 봤기 때문에 지금은 알아요. 근데 저 사람이 무슨 대표성이 있지? 무슨 이익 집단이 있을까 해서 전국 소비자 연맹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잘 뭐.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는 성격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딴 얘기를 조금 이따가 가서 좀 할 텐데 이익 집단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의 주체고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따가 제가 제도 경제학 이야기를 좀 여기에서 주제에서 좀 나가서 조금 할게요. 근데 일단은 요 이야기를 먼저 좀 해 봅시다. 이익 집단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예를 들어서 했었는데 그것이 형성되는 원인 보면 노조라는 것이 결국은 노동자, 자본에게서 전경련 뭐 이런 소득의 원천에 따라서 이익 집단들이 형성되는 부분들이 강하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고소득층, 저소득층 나눠져서 이게 되죠. 근데 저소득층이 연맹을 하거나 고소득층이 연맹을 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정책 논의할 때는 결국은 보면 이게 저소득층한테 얼만큼 영향을 주고 중산층에 얼만큼 영향을 주고 고소득층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결국은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은 표에서 갈라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소득의 원천에 따라서 산업이 어떻게 다르냐? 내가 담배 산업에 있냐? 아니면 뭐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디 간담회 갔는데 뭐 거기에 보면 뭐 기계협회에서 온 사람이고 뭐 화학 뭐 이런 데서 오면 그럼 그 사람들의 어떤 자기네들 이해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죠.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결국은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지역별로 이게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경우 조그만 나라지만 굉장히 갈라져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충청도, 강원이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뭐 대통령 누가 되냐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충청도 표, 강원도 표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그게 결국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뭐 비판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물론 있는데 세종시 이제 뭐 행정 복합도시, 행복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거 보면 뭐 실제로는 충청도의 표를 받기 위해서 나왔던 공약이고 그걸 지키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근데 보면 저도 이제 기획재정부 회의 가고 그러면 힘들어요. KTX 타고 오송역 가서 거기서 또 다시 무슨 무슨 버스 하나 또 타고 다시 가가지고 뭐 막 공사하고 있어 먼지는 펄펄 날리고 뭐 이렇게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리고 제가 보기엔 진짜 좀 이상한 게 아니 그러면 KTX 역을 갖다가 그냥 정부 거기 세종시 종합청사 거기 바로 옆에다가 해가지고 그냥 걸어가게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근데 제가 가진 뭔가 오해 부분은 뭐냐면 이거를 아무래도 세종시가 일부러 그런 것 같다. 만약에 KTX 여기 바로 거기 종합청사랑 같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출퇴근할 것 같아요. 그렇죠? 42분밖에 안 걸려요. 서울역에서 오송. 그러니까 그러면 뭐 아마 뭐 서울역 근처에 뭐 살면 뭐 출퇴근하는데 1시간이면 뭐 왔다 갔다 하면 그러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내려가지고 버스 기다려가지고 또 한 15분, 20분쯤 타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또 30분 더 걸리죠. 뭐 KTX 또 가서 기다리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1시간 반이 쉽게 되니까 그러면 실제로 출퇴근하기 어려워지는 게 1시간 안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좀 일부러 이렇게 옮기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익 집단이 그쪽에 세종시 이익 집단이 그렇게 작동한 것 같은데 또 제가 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부터 그 KTX역이 그렇게 돼 있었고 뭐 이게 나중에 계획이 돼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인구학적으로 또 다른 특성에 따라서 또 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지 논쟁하면서 상당히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들 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혜택이 가고 누가 부담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그게 이익 집단이 다르게 형성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돼 있겠죠. 그래서 노인들은 소득 보장해 주는 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요번에 우리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면서 꽤 논쟁을 했는데 그 제가 설문조사 결과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노인들은 오히려 뭐 이렇게 금액 10만 원에서 20만 원 늘리고 차등하고 뭐 이러는 것들에 오히려 찬성을 좀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더 높긴 하는데 반대 비율이 더 오히려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젊은 사람이 더 많이 반대하고 근데 그게 아마 국민연금하고 연계돼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아마 친구들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혜택이 줄어들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세대별로 이게 다를 수 있다. 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제가 그 이익 집단 이야기 제가 잠깐 딴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건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딴 이야기 하는데 이익 집단이 있으면 이익 집단들이 뭘 하냐 하면 어떤 집단 행동을 하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들을 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컬렉티브 액션이라고 불러요. 영어 표현으로. 컬렉티브 액션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그 제도경제학자들은 그리고 제일 이쪽을 많이 봤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 맨서 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익 집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익 집단이 있는데 이익 집단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임금을 높이고 노동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파업도 하고 교섭도 하고 여러 가지 정부의 로비도 하고 그렇죠. 전경련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뭐 하기 위해서 정부의 로비도 하고 누구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계속하면서 무슨 이것도 발표도 하고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하죠. 그런 거를 컬렉티브 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컬렉티브 액션을 하는데 이 컬렉티브 액션이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어떤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로 얘기했던 공공재 성격이 있어요. 이 집단행동이라는 것 자체의 성과가 공공재 성격이 있어요. 노조가 파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그 노조원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하면 그게 공공재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납세자 연맹이 제가 아까 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납세자 연맹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납세자들을 대표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납세자 연맹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율을 낮췄다. 우리 납세자의 뜻은 세금을 적게 내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낮췄다 그러면 그 혜택은 누구한테 가요? 연맹 회장한테 가는 게 아니라 온 국민한테 다 가요. 그러니까 그게 배제가 불가능하고 그 성과 나온 거가 그리고 경합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공공재 성격이 있고 공공재 성격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무임승차하고 그러니까 과소 공급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공재의 성격에 따라서 이익 집단이 다르게 생겨나요. 굉장히 광범위한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어떨 거냐 하면 진짜로 공공재 같은 성격이 되죠.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정책이 만들어지면 모든 국민들한테 다 주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무임승차할 요인이 있으니까 그런 정책은 안 생겨요. 근데 협소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 집단의 경우에는 공공재 성격이 약해요. 그러니까 협소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 집단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성과로 바로 오고 자기네 이익 집단 안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뭔가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가진 소비자 연맹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로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성과는 모든 소비자한테 갈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굉장히 작게 해서 요식업협회, 한국화학 기업협회, 한국기계산업연합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실제로 존재하고 활동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킬 수 있고 그게 만약에 반영시켜서 성공하면 자기네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협소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 집단들은 굉장히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그리고 이 이익 집단들이 하는 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나쁜 일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지대추구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지대추구 행위를 하면 결국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이러한 이익 집단의 지대추구 행위로 어떤 성장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경제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현상을 보고 있지만 이익 집단이라는 어떤 정치 현상, 정치의 주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분석하는 방법 자체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얘네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그리고 특히 공공재 개념으로 얘네들의 성과를 보면 그러면 결국 뭘 할 거냐 하면 이익 집단이 생기는데 광범위한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은 안 생기고 협소한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들이 굉장히 생겨날 거고 그리고 걔네들이 하는 것들이 결국 사회 발전에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서 올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중요한 책이 세 권이 있는데 Logic of Collective Action이라는 게 첫 번째 책이고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읽는 고전으로 읽혀요. 그리고 그 스토리는 바로 요 얘기예요. 이익 집단의 행동이라는 게 이게 공공재고 그래가지고 협소한 이해관계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 로직 오브 컬렉티브 액션에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얘기들이 좀 들어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러니까 어떤 독재자들은 실제로는 성공한 독재자들이 있고 나중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행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독재자도 불행했죠. 그러니까 불행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나중에 성과가 좋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독재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독재자를 맨서는 도둑놈의 비유를 해요. 책에서 보면 도둑놈인데 도둑놈이 두 종류의 도둑놈이 있어요. 정착해서 사는 도둑놈이 있고 떠돌아다니면서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있어요. 정착한 도둑놈은 어떨까요? 도둑질을 하더라도 도둑질할 그 대상인 그 집이 잘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내가 또 가서 훔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가서 다 갈아엎어버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정주에 있는 도둑놈의 경우에는 그 마을이 잘 되는 거에 약간은 공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재자인데 뭔가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주에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독재자로 오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래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회가 좀
뭐 좀 그래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게 이렇게 조금씩만 훔쳐가겠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가 그러니까 훔쳐가기도 훔쳐갔지만 조금밖에 안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하면 발전. 근데 도둑놈이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도둑놈은 어떨까요? 내가 훔친 다음에 얘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별로 관심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훔쳐가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의 도둑놈, 그런 식의 독재자인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각이 굉장히 시야가 짧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훔쳐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재자는 이런 식의 스테이셔너리 밴딧이라는 영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 밴딧이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많은 도둑놈들은 뭐냐 하면 쿠데타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들어서가지고 쫙 훔쳐가가지고 저쪽 스위스 계좌에 숨겨놓고 그 다음에 한 1년 있다 또 다른 쿠데타 나가지고 또 쫙 또 해가지고 다 훔쳐가지고 어디 딴 데 가고 이렇게 되면 사회 발전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도 좀 써있고 그러면서 뭐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썼고 근데 아주 중요한 로직 자체는 그 이익 집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결국은 협소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익 집단화 될 거고 그거는 언제 많이 등장을 하냐 하면 사회가 좀 안정화됐을 때 오히려 많이 등장해요. 사회가 파괴됐을 때에는 별로 맨 처음엔 없겠죠. 그래서 이 다음 책을 Rise and Decline of Nations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두 번째 좀 중요한 조사인데 이 논리를 조금 더 어떤 장기의 관점에다가 밀어붙이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사회적으로 안정이 오랜 기간 되면 이익 집단들, 협소한 이익 집단들이 많이 생겨날 거고 그게 결국은 경제 성장이나 이런 걸 굉장히 저해할 거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파괴됐을 때 빨리 성장해요. 그러니까 전후에 성장하는 거 보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바뀌는 유연한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하면 사회가 굉장히 경직화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뭔가 역동적으로 바뀌다가 지금은 이제 운신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리고 각자의 이익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정책 같은 부분들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물론 그거를 좀 더 유연성을 갖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찾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쓴 책 제목이 Power and Prosperity. 오늘은 좀 딴 얘기 한 10분 합시다. 그래서 Power and Prosperity는 보면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공공선택 이론은 뭐라 그랬어요?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정치를 접근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고 평생 한 거 보면 결국은 경제학자인데 정치적인 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 어떻게 행동하고 파워를 어떻게 추구하는가. 이게 정치적인 거죠. 경제학은 제가 볼 때는 제일 경제학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은 번영 같아요. 물론 좀 어떤 사람한테 제가 이 얘기하니까 좀 단어가 촌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무슨 뭐 저기 어디 시장 가면 무슨 상가 번영회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좀 그렇다는 얘기도 하는데 근데 이 번영이라는 뜻 자체는 단순히 소득이 높아진다라는 뜻 외에도 뭔가 이렇게 함께 잘 사는 이런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제학 하면 결국 아마 프로스페러티가 궁극적인 목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파워는 정치죠. 그러니까 정치하고 경제를 둘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그 정치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요소를 집어넣고 그거에 어떻게 작동을 해서 경제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식의 경제학 분야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제도 경제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러니까 institutional economics라고 부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재밌는 분야고 상당히 우리가 뭐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뭐 질문이나 이야기하실 거? 제가 시험 문제는 안 낼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그렇지만 경제학 분야가 이런 분야도 있구나. 이런 시각으로
이런 정치적인 현상들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은 해보면서 여러 가지 다른 거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그런 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 대의민주주의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익 집단들이 생기는데 이익 집단들이 뭘 하냐 하면 지대 추구를 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제가 이 지대 추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어디 가서 뭐 얘기하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지대 추구라는 말 자체를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대 추구라는 거, 렌트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렌트 시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렌트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 하면 초과 이윤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대라는 것 자체를 초과 이윤하고 비슷한 거구나. 그리고 이 초과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제약을 가하는 행동, 이걸 지대 추구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과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대 추구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지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정치적 행위나 뭐 이런 부분들을 지대 추구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은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으네요. 근데 일단은 한번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연간 땅콩 생산량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가격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 그 수요 공급이 그대로 완전 경쟁 상태로 돼 있다면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생산을 QC라는 그러니까 완전 경쟁 그러니까 competitive니까 C자를 썼겠죠. 그래서 QC라는 데 가서 생산을 하게 될 거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윤이 이제 정상 이윤 수준에 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제적 이윤이 0이 돼 있는 상태로 가서 균형이 돼 있을 텐데 근데 이거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싶어 하냐 하면 이쪽에 있는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적은 양을 생산해서 판매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뭐 저 독점 이해할 때 금방 쉽게 했었죠. 그러니까 뭐 MR 구한 다음에 MR하고 MC가 만나는 곳에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 생산량을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자기가 초과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초과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정치적 행위라고 얘기했는데 좀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카르텔 형성도 형성 아니면 뭔가 규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텔을 형성을 하고 뭐 땅콩업자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허가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협회 와서 허가를 받아야 돼. 뭐 이렇게 법을 통과시켜 버리면 그러면 그게 이제 지대 추구 행위인 거예요. 그러면 뭘 만들 수 있냐면 이런 지대를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 있죠. 그러면 이 이윤을 자기네들이 좀 초과 이윤을 가져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대 추구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하는 걸 보면 대부분의 경우 뭘 하냐 하면 뭔가 진입 장벽들을 만들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무슨 무슨 허가권 뭐 이게 있어야지만 꼭 된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공공의 어떤 그 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식의 지대 추구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와 있는 것들도 꽤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들었던 예 중에 무슨 그 바이오 뭐라 그러죠? 바이오 오일이라고 그러나? 바이오 뭐라고 부르는 뭐 그러니까 새로운 식물 가지고 해가지고 뭐 석유를 뽑아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식물에서 뽑을 수 있대요. 근데 그걸 꼭 어느 특정 식물에서 뽑아야 된다라는 규제, 법을 통과를 미국 내에서는 통과를 시켜놨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그 곡물 생산하는 업자들이 로비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 이거 뭐 다른 식물로 해도 충분히 다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해서 그쪽의 수요를 높여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딴 데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초과 이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행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물론
여러 가지 뭐 안전성, 뭐 환경, 그다음에 뭐 이런 식의 규제인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안전하고 뭐 환경하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인 받고요, 관료 받고 이익 집단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게 대의민주주의에서 활동하는 어떤 그 주체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말고도 또 사법부도 있죠. 그래서 판결을 통해서 어떤 공공지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세금 걷는 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뭐 지금 요즘 누구 윤판사, 윤검사 이렇게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꽤 크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세의 경우에도 보면 사법부 판단까지 간 경우들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가 있냐면 그 금융자산에 대해서 부부 거를 합산을 해서 과세를 했었는데 그게 위헌 판결 받아요. 그래가지고 다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개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실제로 뭐 할 수도 있냐면 부부 사이에는 금융자산의 경우 부부 사이가 좋다면 그러면 명의를 바꿔놓으면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부부는 합산해서 과세를 했었는데 그게 원칙에 안 맞는다 해서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갈라지죠. 그래서 그렇게도 갈라지고 종합부동산세도 최근에 그랬었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했는데 세대 내에서 합산해서 과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잠깐 바꿨었는데 그게 또 위헌 판결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법부도 상당히 공공지출이나 조세 부분에 영향을 주고요. 언론인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리고 전문가, 그러니까 저도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실제로 그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 자원 배분, 사회적인 의사결정하는 거에 복지제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육제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들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케인즈가 얘기했던 것 중에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경제학 얘기할 때도 이게 이런 제도나 정책이라는 게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말만 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인류가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를 제도를 통해서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식의 제도적인 분석이나 정책에 대한 분석이라는 게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기술 하나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6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뭘 볼 거냐 하면 정부 부분이 굉장히 팽창하고 있는데 그 팽창하고 있는 거에 대한 설명으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보면 점점 커져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거버먼트 사이즈가 전에 한 7%, 8% 이러다가 지금은 20%, 25%, 26% 이 정도 되죠. GDP 대비해서. 그러니까 내년 예산 이렇게 보면 350조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꽤 큰 규모로 지금 커져와 있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그 현상은 상당히 거의 모든 국가에서 관찰이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성장하면서 이 거버먼트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데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그냥 시민들이 원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G가 거버먼트 사이즈예요. 아니면 거버먼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정부 서비스에 대해서 그 정부 서비스의 가격과 그 소득에 따라서 정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결정되는데 이게 어떠냐 하면 정부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고 소득이 올라가면 요 정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중요한 게 뭐 있을까요? 교육 쪽 하죠. 소득 늘어나면 교육 더 받고 싶어 해요. 정부가 또 하는 게 뭐 있냐면 소득재 분배해요. 소득재 분배도 소득 늘어나면 좀 더 하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복지 제도들도 실제로 소득이 늘어나면서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소득과 정부 규모 사이의 양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왈라스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득이 커지면 1인당 개인 1인당 GDP 이렇게 커지면 그거 가로치게 놓고 정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세로축에 놓으면 양의 관계 굉장히 뚜렷해요. 다들.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이제 제일 중요한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정부 서비스가 소득 탄력성이 일보다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탄력성 개념으로 쓴다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소득이 올라가면 정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커지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막스도 정부가 커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막스가 얘기하고 있는 뭐 노동가치설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노동가치설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결국 뭐가 이루어지냐면 과잉 생산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소비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로 자본가 계급들이 뭘 이용한다라고 막스 이론은 생각을 하냐 하면 정부를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산업혁명이 나온 이후에 뭔가 잉여 생산물들이 나오고 그 잉여 생산물을 정부 부분이 소비하게끔 자본가들이 계급 투쟁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뭐 군비를 확충하고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부 사이즈가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맞을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는 그런 이론보다는 오히려 첫 번째 부분이 더 정부 서비스에 대한 소득 탄력성 그리고 점점 옛날보다 제도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써봤지만 개인, 가족 이런 게 있고 시장이 있고 정부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제3섹터라고 제가 부를게요. 그냥 뭐 사회적 기업이 됐든 뭐 생활 뭐 협동조합이 됐든 뭔가 아니면 무슨 NGO가 됐든 시장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그런 제3섹터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자원 배분을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을 쭉 보면 정보 부분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이들 돌봐주는 거가 개인과 가족의 책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보육, 그 다음에 학교 이렇게 해서 정부 부문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노인 돌봄 하는 것도 뭐 이쪽에서 원래는 자식이 그 어머니와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저 연금으로 하고 무슨 요양보험으로 하고 뭐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상당히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회가 소득이 높아지고 뭐 이러면서 아마 사회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는데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결국 뭐가 될 거냐 하면 정부 부분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돌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한번 정부 사이즈가 커지면 그 다음에 잘 안 작아져요. 특히 그런 경향이 뭐에 있냐면 경제 위기가 오면 정부 사이즈가 커지는데 그 다음에 계속 그걸 유지하거나 좀 더 커지거나 이런 경향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에는 좀 더 커졌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조금 오히려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꼭 맞는 얘기는 아닐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복지하시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대요. 복지는 경제 위기를 먹고 산다 이렇게. 그러니까 복지 제도가 하나 이렇게 커지고 그럴 때를 아주 큰 사건을 보면 대공황이라는 사건 이후에 굉장히 크게 나왔었고 2차 세계대전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위기나 큰 사회적인 사건이 있으면 그때 이제 복지제도들이 들어오면서 그게 커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과연 돌봄을 누가 할 거냐 그랬더니 전에는 개인 가족의 책무에서 정부의 책무로 바뀌었죠. 그래서 가치관이 바뀐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소득 재분배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다. 옛날보다 우리가 보통 무슨 메가 트렌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면 뭐 메가 트렌드 저도 이제 무슨 보고서 쓸 때 하도 써서 이제는 좀 질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뭐 세계화, 정보화, 뭐 그다음에 숙련 편향, 기술 발전, 뭐 그 다음에 소득 분배 악화, 그 다음에 뭐 기술 아니면 인적 자본, 수명이 단축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다른 보고서나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추세가 많은 국가에서 성립해요.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해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대학교도 이제 실제로 신입생들 줄을 거고, 세계화해서 실제로 친구들 보면 요즘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더 국제화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학생보다. 그래서 졸업 전에 어디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 꽤 많아요. 봉사활동도 갔다 오고. 그거를 국내가 아니라. 그다음에 뭐 당연히 컴퓨터 쓰고 모바일 쓰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바뀌고. 그다음에 보면 이런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뭐냐 하면 굉장히 기술이 있는 사람한테, 숙련되어 있는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제가 컴퓨터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하면 제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죠. 이렇게 녹화도 해가지고 이제 생산성이 더 높아져서 이렇게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딴 친구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게 숙련 노동자한테 굉장히 편향돼 있어요. 내가 비숙련 노동자라면 어차피 내가 이게 뭐 적절한 용어인지는 아니지만 뭐 삽질을 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삽질하는데 컴퓨터가 도와주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컴퓨터로 뭐 프로그램 짜가지고 뭐 최적 삽질 횟수가 얼마고 뭐 힘이 얼마고 뭐 그야 별로 나한테 도움될 거 없죠. 근데 그렇지만 제가 무슨 이런 뭐 여러 가지 통계 프로그램도 쓰고 뭐 엑셀도 쓰고 워드 프로세스 쓰고 뭐 이렇게 기자들도 쓰고 이런 게 굉장히 제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강의라는 이런 산출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향돼 있고, 요 세계와 정보와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한테 집중돼요. 어떤 기업한테 수익이 집중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소득 분배 악화되는 부분이 있고, 옛날에는 대학 졸업하면 평생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근데 친구들은 졸업하면 중간에 아마 또 뭔가 새로운 것도 또 해야 되고 뭔가 또 새로운 교육 훈련도 받아야 되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굉장히 수명 단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굉장히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그중에서 소득 분배 악화라는 트렌드도 결국 정부의 역할을 키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서 이거 뒤에 부분 조금 한두 장 남았는데 그 부분 이야기 마저 합시다. 혹시 질문이나 이야기하실 거? 그래서 정부가 커지는 게 좋은 거냐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어떤 데서는 좀 작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다음 시간에 와서 합시다.